안녕하십니까. 박경기입니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토정인문화 아카데미 그리스 문명에서 배우는 지혜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대면 강의를 해왔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모임이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의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 온라인 강의를 한번 시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인문의 향기를 한번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 8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지만 이번 9번째 강의 시간도 역시 그리스 문명에 대한 총체적 조명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갈 길을 한번 짚어보고 또 미래를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함께 강의를 들어주셔야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소개하지만 그리스 인문의 향연 제 책을 통해서 그리스 문명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명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그 주제도 민주주의의 탄생도 역시 제가 쓴 그리스 인문의 향연의 한 챕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부 과제로는 우리 주제 먼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고 그리고 그리스 문명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떠한 변화를 겪으면서 민주주의가 만개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누가 어떤 개혁을 했고 어떤 고민을 하고 또 민주주의 쇠퇴는 어떤 양상으로 벌어졌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 민주정의 한계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의 탄생을 생각해보는 이유는 바로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나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를 그 지혜를 찾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 문명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 시대가 우리 시대에는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횡단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 문명을 생각하려면 바로 그 당시의 동양 문명, 중국과 우리 한반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횡단적 사고를 가져야만이 그리스인들이 창안해냈던 내용들, 관념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위대한 유산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래서 저는 그리스 문명의 그런 민주주의 탄생에 앞서서 우리 동양,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 등 동양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 개념이 왜 이렇게 늦게 발견이 되고 또 근대화 과정에서야 비로소 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가르는 부분이 바로 이 민주의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의 관념을 동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왜 민주의 관념이 태어나지 못했던 걸까요? 여러분들 이 주인 주자 있죠? 이 주인 주자를 해자를 해보면 갑골문에서부터 이렇게 변화를 보면 보일시자 여기에서 유래되었다라고도 하고 이 보일시자는 이게 횃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촛대가 있죠. 그리고 이 촛불이 있는 그 형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 주자는 바로 촛대 또는 획대와 같은 중심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이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동양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이 주인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5시간 가까이 제가 강의를 했죠. 그 시간을 통해서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 동양에서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우리는 군을 알게 됐죠. 임금을 알게 됐습니다. 자, 임금 군자를 한번 해설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다스릴 윤자죠. 그 밑에는 입구자입니다. 자, 어떤 의미이냐? 다스린다라는 것, 이 윤자는 유래를 보면은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옛날에 제사장이나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들을 거느릴 때 그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이렇게 짚었죠. 지금도 이런 문화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지휘관이 지휘봉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는 스님이나 또는 기독교의 어떤 주교 이런 사람들이 보면 큰 지팡이를 짚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랬죠. 그래서 지팡이라는 것은 대중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고 지휘 또는 통술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다스릴 윤자는 바로 지팡이를 짚고 대중을 리드하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구자는, 입구자는 이런 뜻이 있죠. 입은 바로 우리 이제 먹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 가족을 이야기할 때 가족을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이 모여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은 어디 위에 있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임금 군자는 보면 많은 무리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군은 결국은 대중 민중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바로 동양에서는 이러한 이 군주가 우리 백성의 위에 있었습니다. 그 백성 민자를 한번 보실까요? 민자를 보면 해설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 민자의 위에는 이게 눈목자였습니다. 눈목자. 근데 눈을 창으로 찌르는 모습이에요. 가끔 말해서 창으로 찌르는 모습이에요. 이건 뭐냐면 옛날에 노예들은 눈을 찔러서 활동을 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았던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민자는 뭔가 누군가의 종속되거나 다스림을 받는 노예적 성격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백성 민자는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과 민이 이렇게 탄생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렇게 군이 있었고 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군이 주인이었고 민이 주인인 이런 체제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군주 체제가 있었던 거죠. 이 군주 체제, 즉 임금이 주인인 세상이죠. 이 군주 체제가 우리도 일제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군주 체제였고 중국, 일본 다 똑같았습니다. 동양에서는 군주 시대가 20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민주, 바로 백성이 주인인 그 세상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인들이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유산이다. 그리스인들만이 만들어냈던 위대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층에는 귀족과 평민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군, 귀족, 평민 이거의 관계에 있어서 늘 역사는 군왕과 귀족과 평민과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양에서는 그래서 군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신하였습니다. 신하 신자죠. 신하 신자를 보면 여러분들 왕 옆에 보면 좌우로 신하들이 이렇게 왕을 보필을 하게 됩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신하가 이렇게 몸체를 수그리고 있는 모습이죠. 옆에서 보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눈을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눈동자의 모습까지. 그 신하라는 것은 임금을 받들고 보필하는 사람이 바로 신하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양에서는 군 이외에는 모두가 신하인 그런 체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했던 윤리관이 있죠. 바로 삼강오륜입니다. 운의신강, 부의자강, 부부의강. 이러한 삼강이 바로 군과 신을 가르는 정치 윤리 또 사회 윤리로 작용을 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오륜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소, 부무유신. 자, 이 5가지의 이 오륜에 있어서는 바로 모든 백성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 동양에서는 이 윤리를 통해서 기성의 군과 신의 관계를 고착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윤리가 그렇게 작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군신유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고, 그 다음에 이 군신유의의 하나의 윤리 강령으로 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또 부자유친에서는 효의 관념이 나오죠. 또 부부 간의 정조를 지키는 이 관념이 나와서 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충효열이 동양을 지배한 사회윤리이자 가족윤리였던 거죠. 이 오륜을 보면 이 군신유의는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군신유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 부자유치는 부부유별과 부자유치는 바로 가족윤리입니다. 장유유소와 부무유신 사회윤리인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관계, 가족 내의 윤리, 사회의 윤리가 이렇게 공고하게 개별적인 윤리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작동했기 때문에 아까 민주라는 것은 모든 백성이 동등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군과 신의 관계가 만들어졌던 것이고, 이게 2000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개별적인 윤리에 불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동양은 달랐죠. 이들은 바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유, 평등, 민주, 법치와 같은 윤리를 만들어내죠. 자유, 평등, 민주, 법치는 아까 군신유의라든지 장유유소와 같은 그런 개별 윤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와 또는 민족의 관계없이, 시대를 관계없이 아주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치관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편적 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보편적 관념은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졌어도 바로 지금 현대에도, 중세에도, 또 근세에도 추구될 수 있었던 그런 관념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관념을 만들어낸 그리스인들의 그런 독창성, 이들이 만들어낸 가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인류 모든 국가에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런 가치관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인들은 처음부터 다 민주였냐? 백성이 다 주인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고대 3000년 전에는 바로 신의 시대가 있었죠. 올림푸스 12신의 이야기 지난번에 다 한번 생각을 해봤죠. 신들의 이야기가 바로 많은 백성들 또 시민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시대가 지나서 13세기부터는 영웅들이 등장을 하죠. 트로이 전쟁 아시죠?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이 있었고 또 오디세우스라는 영웅도 있었습니다. 즉 영웅의 시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아킬레우스가 아이에스와 이렇게 장기를 두는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독이인데 이렇게 영웅들의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가 그리스인들의 일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그 당시에만 해도, 고대에만 해도 신과 영웅들이 최고의 가치관념이었다는 거죠. 이때는 바로 보통 시민들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신과 영웅들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죠. 헤라클레스 너무나 잘 아시죠? 자, 드디어 이제 그리스에도 인간의 시대가 옵니다. 이 시대는 기원전 8세기경부터 바로 인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왕의 시대가 있었고 왕의 시대에서 귀족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로 치면 우리 동양으로 치면 춘추 시대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 시대에는 바로 인간의 시대가 기원전 8세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스인들은 유달리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독립심과 자유정신이 신의 시대, 영우 시대에도 자유정신의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이라는 관념,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신민이라는 관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념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민과 국민이라는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관념은 결국 그리스인들이 제일 먼저 인간 개개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들을 그리스인들이 자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의 시대를 거치면서 또 영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스인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도 신과 영웅처럼 탁월한 역량을 갖고 내 역량을 갈고 닦으면 그러한 탁월한 역량을 갖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들을 인간의 똑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보시는 이 그 조각은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제우스 또는 포세이돈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2400년 전에 이러한 아름답고 균형 잡힌 이 조각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왜 신을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그리스인들이 묘사한 것은 신이 우리와 닮았다. 즉 인간과 형상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도 신의 전능한 능력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과 인간이 동등한 형상을 가졌다. 이걸 신인 동형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관념은 철저하게 개인의 발견에서 이러한 관념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개인의 관념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 개인의 자각에 이어서 그리스인들이 터득하게 된 게 자유의 관념과 평등의 관념입니다. 제가 왜 민주의 관념에 앞서서 이 관념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개인의 관념과 민주와 평등과 그 다음에 자유의 관념을 자각하지 않고는 민주주의는 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관념적 토대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스인들이 자유라고 얘기한 엘레우테리아, 이건 현대 영어에서는 리버티, 프리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자유정신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념이었습니다. 늘 일상생활에서도 이야기되고 또 신과 영웅의 이야기 속에서도 늘 자유의 관념이 주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자유의 관념을 더 확고하게 갖게 되는 것은 페르시아의 와의 전쟁, 세 차례 전쟁을 통해서 자유를 지키고 획득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등의 관념 역시 그리스인들이 태생적으로 이 동양인보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동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다, 존귀한 존재라는 깨달음은 왕이나 평민 똑같이 존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평등의 관념이죠. 이 평등의 관념이 없이는 민주주의는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민주주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아주 성지는 바로 아테네에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또 아고라에 가면 아테네 민주주의의 태동 그리고 발전과 쇠퇴를 생각하게 하는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150m 정도 되는 그 산 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문입니다. 프로필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로 올라가죠. 여기를 올라가면 이게 바로 아크로폴리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기둥으로 이루어진 이 문인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죠. 이러한 문들을 본떠서 프랑스인들은 개선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건축물들은 현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건축물이죠. 이런 프로필라이아를 통과해서 들어갈 때 벌써 그리스인들은 이 아테네인의 자부심, 그 다음에 신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찰만합니다. 여러분들 그 워싱턴을 가보면 그 미국의 핵심적인 기관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대법원, 국회의사당, 국회 도서관, 그리고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등이 쭉 있습니다. 그건 내셔널 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저는 거기 방문하고 나서 마치 제가 그리스 아테네 한가운데에 온 게 아닌가, 로마 포럼 한가운데에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 문명이 아주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입니다. 그들이 미국의 핵심, 최고 핵심 중에 핵심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바로 그리스 로마 건축 양식들로 절비한 그런 미국의 심장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아테네인들이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 2700년에서 2500년 사이에 이런 위대한 건축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 동양에서 저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도 없었죠. 자, 이 안에 들어가면 아티쿠스 극장, 그리스의 극장을 볼 수 있고, 또 그 옆에 아크로폴리스 옆에 보면 아레오파고스라는 최고 법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테네 정치가 어떻게 발전하고 그들이 왕정에서 귀족정을 거쳐 어떻게 민주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그리스도 왕정이었습니다. 아게방눈이 있었던 이 왕정 시대가 있었고, 또 아테네도 테세우스라는 걸출한 왕이 있었죠. 이 왕정이 기원전 한 1000년까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아테네도 역시 왕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왕정에서 귀족정이 한 300~400년 정도 귀족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1세기부터 한 8세기까지 귀족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귀족정은 그 지역의 유력한 가문들, 왕의 가문의 인척들이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거죠. 이 과도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족정이 어떻게 민주정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느냐, 이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고, 민주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개혁과 어떠한 희생이 필요했는가. 그런데 이러한 개혁과 희생, 민주정의 발전 과정이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 신생 민주주의 국가한테는 엄청난 시사를 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스 민주정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한 150여 년 동안 이 민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피와 땀을 흘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페리클레스의 50년 황금시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의 그리스 민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150년 동안은 민주정이 쇠퇴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이 한 350년 동안 이렇게 민주정이 펼쳐지는데, 이 350년의 그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역사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이유는 바로 고대인들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죠. 자, 아테네인들이 귀족정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정치의 핵심은 정무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테네에서는 귀족정을 아르코니라고 해서 9명의 집정관을 통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귀족정이죠. 귀족들의 대표가 그걸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판결도 했습니다. 사법권을 갖고 있었던 게 최고의 사법기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아레오파고스입니다. 이 아레오파고스가 있었던 이 언덕입니다.
그 당시에도 귀족정을 하면서도 서서히 민주정에 대한 민주적 자각이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귀족정에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돼서 민회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귀족정을 통해서 아르콘이 스스로 정권의 전권을 쥐었지만, 나중에는 민회에서 아르콘 집정관들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민중의 참여를 이렇게 가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귀족정의 핵심적인 그런 권력 도구는 드라콘법이라고 해서, 이 법이 바로 아테네의 핵심적인 헌법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스파르타는 따로 다른 시간에 스파르타의 비밀로 따로 2시간을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헌법 질서를 제일 먼저 만든 것은 아테네보다는 사실은 스파르타입니다. 단 스파르타는 아테네와는 전혀 다른 민주정이 아니라 과두정을 먼저 설계를 했죠. 그런데 이 그 과두정은 그리스 정체에서 아테네 민주정과 아주 쌍벽을 이루는 정체이고, 현대 정치 체계에도 엄청난 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정체는 근대 국가와 현대 국가에게 둘 다 똑같이 많은 시설을 주고, 또 로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드라콘법의 아주 악법 요소는 뭐냐면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가혹해서 민중에게 혹독한 그런 처벌을 하는, 그 재산을 탈취하거나 또는 살인, 각종 범죄를 했을 때 대부분, 아주 중죄에 있어서 대부분 사형을 취했습니다. 사실 사형제도는 이렇게 2800년 전, 2700년 전뿐만이 아니라 뭐 동양에서는 거의 지금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형제도가 보편화돼 있었죠. 근데 이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그런 악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헌정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중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 과정에 아주 탁월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알피아테스, 페리클레스, 이 네 사람이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 네 사람을 빼놓고는 그리스 민주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네 사람이 어떻게 민주정을 만들어내 갔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데모크라시 얘기하죠. 데모크라시. 지금 우리 영어로 데모크라시는 아테네에서 데모크라티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데모크라티아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정체. 예. 군주가 다스리면 군주정, 귀족이 다스리면 귀족정, 민중이 다스리면 민주정입니다.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즘주의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데모크라티아를 민주주의로 번역하는 것은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그냥 민주정체일 뿐입니다. 정치 체제로 의미하죠. 그런 민주주의와 민주정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그리스 민주정의 탁월한 현인이 나타나죠. 바로 솔론입니다. 솔론이 기원전 594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원전 8세기부터 7세기까지 귀족정이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 귀족정이 있었는데, 드디어 민주적 개혁이 일어납니다. 바로 솔론입니다. 기원전 594년입니다. 이 솔론은 인류사의 획기적인 민주 정체의 진일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민주 개혁을 하게 되는데, 핵심적인 개혁의 내용은 뭐냐?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이 기반은 뭐냐면 토지입니다. 토지들을 많이 과다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토지 권력이 굉장히 셌던 거죠. 그 많은 토지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토지에서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산물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귀족들이 많은 토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 시민들 중에서
제대로 생활을 경제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빚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귀족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귀족의 땅을 받아서 경쟁하는 이 소장농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소장농들은 6분의 1을 그 주인에게 줬는데요. 그런 경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점점점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귀족에게 노역을 제공하는 것들을 거의 의무화하는 농노적 성격으로 얽매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헥테모로이입니다. 헥테모로이는 귀족들의 토지에 거의 예속화돼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빚더미에 휘달리면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사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솔론이 바로 솔론은 사실은 귀족입니다. 귀족. 솔론의 가문을 쭉 올라가보면 왕족과도 연결될 정도의 아주 귀족 가문입니다. 이 귀족이기 때문에 귀족정 하에서 바로 집정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솔론은 자기가 귀족이지만 이 귀족정의 문제를 간파하고 대중들의 이런 신음소리를 귀 기울였던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헥토모로이가 돼서 빚더미에 휘달리면 귀족의 준노예가 되는 이런 성격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콘법을 개혁을 하게 됩니다. 솔론이 개혁한 건 첫 번째가 뭐냐? 빚더미에서 휘달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빚에서 헤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채를 일체를 탕감하는, 부채를 말소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 인류 역사상 시민의 빚을 청산하는 최초의 사례가 나온 겁니다. 빚 자체를 다 없앴습니다. 이건 뭐 거의 혁명이죠. 혁명으로도 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빚을 다, 있던 것들을 다 없앤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빚에 허달려서 귀족에게 노예화되어 있던 자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주 자국민을 노예로 삼지 못하는 것을 아주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를 담보하는 것을 금지시킨 겁니다. 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헥테모로이라는 신분이 완전히 없어지게 했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아테네 시민을 노예로 삼을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인류 역사에 이러한 이 정말 현명하고 인간적인 이런 통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1894년에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테네에서는 아테네 시민을 노예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형벌을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살인 이외에는 사형죄는 절대 안 된다. 사형죄를 폐지했습니다. 솔론이 엄청난 혁명가였죠. 이게 바로 인류 역사에 정작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진윤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솔론도 귀족이었지만 귀족들의 반발을 물리치고 이러한 개혁을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민중들도 엄청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론에 대해서 엄청난 지지와 격려가 쏟아졌지만 한편으로 엄청난 반대와 견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론이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론이 어떻게 하면 이 민중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귀족들에게 몰린 이런 권한을 보다 완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귀족들의 권한을 상당 부분 빼앗고 민중에게 이관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귀족정 하에 있었던 귀족들의 행동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아까 헥토모로이를 다 이제 해제했다고 그랬죠. 해방했고 참정권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4개의 계급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그 계급을 어떻게 나눴냐?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중들이 민회에서 큰 권력이 없었죠. 그런데 솔론이 민회에 엄청난 권력을 두게 됩니다.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의 전체 민회만 가지고는 시민들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민회가 아니라 그 중에서 400명을 뽑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400명을 뽑아서 이 400명이 민회의 안건을 심의할 때 상정하는 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민회가 아니라 국회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제도가 400인을 만드는 게 바로 나중에 아테네에서 500인 민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고, 이게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 바로 국회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민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민회에서 각종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400인에게 주고, 여기에 3계급까지 그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4계급은 뭘까요? 4계급. 네 번째 계급은 테테스라고 해서 완전 무산자. 프롤레타리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산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날품팔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무산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호구지책을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 정치에 매달릴 시간이 없는 거죠. 자기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산자는 사실상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봐서 이 400인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 한 것은 사실 엄청난 거였죠. 4계급까지 전체 다 열었으면 좋겠지만 귀족들의 반발이 엄청 심해서 피선거권을 1, 2계급까지 줬다는 건 엄청난 혁신입니다. 귀족들이 독점했던 행정관, 그 다음 집정관, 각종 피선거권을 바로 민중에게도 준 거니까 엄청난 거였죠. 1, 2계급까지 줬고, 그 다음에 나라 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3계급까지 줬으니까 3계급은 모든 평민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빈민 노동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무산자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다 참정권을 갖게 되는 이런 이제 엄청난 진보를 하게 됩니다. 이 솔론의 이 개혁은 정말 민중과 귀족들의 이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면서도 민주정을 한 단계 진보시킨 획기적인 그런 과제였습니다. 솔론은 그걸 계속 설득을 했죠. 귀족들에게. 민중들의 지지가 없이는 나라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민중들에게 그런 걸 양보해야 된다라고 요구했고, 또 민중들은 다 원했지만 적정하게 절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하고 나서 스스로 솔론이 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솔론이 한 말입니다. 솔론이 시를 통해서 자기가 한 개혁을 스스로 평가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민중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었다. 명예를 줄이지도 않았고 과도하게 주지도 않았다.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 그들도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는 양편 모두를 위해 강한 방패를 들고 서서 어느 편도 부당한 승리를 거두지 않도록 한다. 이게 스스로의 평가한 식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귀족과 민중의 어느 편에 서지도 않고 자기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어느 한편에도 지나치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개혁을 했노라. 이렇게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자평에도 불구하고 귀족들과 민중 각각 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혁명적인 개혁을 하는데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귀족들은 내 권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했고 민중은 내 권리를 아직도 덜 찾았다, 아직도 배고프다 하는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절제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민중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주면서 바로 솔론은 이렇게 민중에게도 절제를 요구합니다. 민중은 이렇게 지도자를 따를 때 최선의 상태가 된다. 너무 자유로워도 안 되고 너무 억압받아도 안 된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부가 많이 생길 때는 충족이 자만을 낳는다. 민중이 끊임없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또 설득을 합니다. 정말 현인 중에 현인이었죠.
자, 이렇게 귀족도 달래냈고 민중도 달래면서 그들에게 각각 권력을 일정 부분 빼앗고 일정 부분 또 나누어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솔론이 만들어 갑니다. 솔론이 이렇게 개혁 입법을 통해서 결국은 데모스 민중이 약진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민중이 더 얻었죠. 특히나 미네가 전에는 최고 법원 역할을 하는 게 아레오파고스라고 했잖아요. 아레오파고스는 과거 집정관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원로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아레오파고스가 결정을 했는데 바로 솔론은 뭐를 결정했느냐? 최종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레오파고스가 최종심이었는데 항소법원을 만든 거예요. 항소법원은 뭐냐? 미네가 더 위에 있다. 아레오파고스의 결정에 대해서 항소하고 싶은 사람은 미네에 항소하도록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미네가 최고 법원, 최고의 결정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걸 법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네를 소집하는 것도 아레오파고스에서 소집하는 게 아니라 미네 스스로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민중이 어떠한 의안과 정책이 있을 때는 민중 스스로 미네를 열 수 있도록, 즉 귀족들이 요구할 때만 열었던 귀족정 하의 미네와 솔론 하의 미네는 완전히 다른 거죠. 솔론은 그 미네를 바로 귀족들 위에 이렇게 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미네가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기관으로 올라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도 거수로서 하나하나 숫자를 세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헌법화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귀족들은 자기네가 모든 것들을 결정을 했었지만 바로 이제는 미네가 최고 결정을 할 수 있었고, 또 미네에서 손틀지지 않고는 행정관이나 또는 집정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주인이 민으로 돌아간 거죠. 앞서 살펴봤지만 군이 주인이 아니고 귀족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시민이 주인인 이 권리를 실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솔론이 엄청난 개혁을 했습니다. 이 솔론의 개혁은 성공했을까요? 이 엄청난 개혁은 인류 역사상 엄청난 역사적인 진보를 이루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솔론이 594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러한 민주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 바로 시민이 주인이라는 이 발상을 할 수 없었고 제도화할 수 없었을 때 솔론은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솔론의 개혁이 있고 나서 엄청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렇게 헌법으로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솔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테네가 세 개의 정파로 분열이 됩니다. 산악파, 해안파, 평원파라는 정파가 생기면서 분열이 일어나죠. 각자 추구하는 게 달랐습니다. 해안파는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평원파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귀족들이 주로 평원파에 속했고, 농민들은 주로 산악파에 속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개혁을 했지만 솔론의 개혁을 이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다 치더라도 솔론이 만드는 이런 이 헌법적 이 개혁은 그 다음에 하나의 민주정의 바로미터가 됐고 하나의 주춧돌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완전히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실패한 게 바로 새로운 참주가 나타난 겁니다. 참주. 새로운 참주가 누구냐면 베이시스트라토스라는 참주가 나타납니다. 솔론이 이 정책을 만들고 최고의 개혁을 만들어냈지만 귀족과 민중의 비판을 엄청나게 받고 솔론은 결국 실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솔론은 해외로
거의 스스로 추방됐다시피 합니다. 왜냐? 솔로는 자기가 만든 이 법 체제가 누구도 건들지 마라. 이 체제대로 아테네는 발전돼야 된다라고 이 민주적 헌법 질서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고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절대 이걸 고치지 마라라고 해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족과 이 민중들의 등살에. 그래서 10여 년 동안 솔로는 나라 밖으로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 리디아라든지 이집트를 방문한 것도 그때죠. 이 혼란기에 탄 이렇게 분열이 되다 보니까 산악판을 등에 업은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이 참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참주라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 그리고 독재적 정치를 하는 사람을 참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는 바로 그런 참주가 나오는 걸 굉장히 경계했는데 결국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는 그걸 뒤엎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습니다. 이 그림이 명료하지 않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아테나로 분장한 사람, 아테나 아시죠 여러분들? 아테네의 수 여신이죠. 아테나로 분장한 사람을 이 말에 태우고 이게 기마에 태우고 이 마차를 타고 아테네시로 진입을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인들은 신에 대한 이 존중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민중들은 뭐를 본 거냐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나 여신의 인정을 받고 아테나 여신이 환생을 해서 아테나 여신과 함께 아테네에 입성하는 거로 착각을 했습니다. 완전 엄청난 이벤트를 만든 거죠. 이게 사기인데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엄청난 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기를 통해서 결국은 민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등장했던 때가 바로 561년입니다. 결국 솔론의 개혁이 있고 나서 34년이 채 못 가서 30년이 지나자마자 바로 참주가 등장했던 겁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이 참주가 그런데 상당히 많은 그 독재적 정치를 했지만 한편으로 아테네를 엄청나게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시스트라토스에 대한 이 평가가 굉장히 두 가지 평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독재자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하나는 아테네의 토대를 닦은 부흥을 이끈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리클레스 시대에 아테네의 황금 시대를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였습니다. 그 당시 페이시스트라토스 때 국가 경제가 굉장히 번영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게 바로 주화가 만들어진 걸로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화가 만들어진 거는 동서양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동전이 있죠. 이 동전이 바로 그리스식 화폐입니다. 이거를 2560년 전에 만들어낸 거예요. 최초의 화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동전 똑같죠. 거기에 말하자면 양각을 한 조각을 넣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식 화폐입니다. 우리 동양에는 어땠습니까? 춘추 시대에 있었던, 이 당시가 춘추 시대거든요. 중국으로는 춘추 시대가 이만한 명도전이었습니다. 칼 모양으로 이런 게 쓰였고요. 근데 사실은 이건 거래의 수단이 아닙니다. 상징이지. 그래서 거의 동양은 물물 교환이 됐고 이 동전식의 화폐가 나온 거는 우리 지금 고려 시대에 가면 요만한 동전식으로 나오고 고려 시대하고 상평통보라고 해서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가면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는 역전. 이게 동양은 한 2000년 뒤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서양에서는 이 화폐가 나타나고 이 화폐 양식이 지금 전 세계가 쓰는 화폐입니다. 동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시면 달러가 아니라 뭐를 써요? 유로 쓰죠. 유로, 1유로가 어떻게 생겼어요?
1유로가 바로 이 모양이에요. 자, 지금 그때 만들어진 이때 최초의 이 주화가 뭐냐면 이쪽은 아테나 여신입니다. 아테네 여신이니까 아테나 여신이죠. 이쪽은 아테나 여신을 상징하는 올빼미입니다. 올빼미. 올빼미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미네르바, 잠들지 않는 미네르바,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미네르바라고 얘기했고, 이 아테나 여신 한쪽에는 아테나 여신, 생각을 해보세요. 2560년 전에 그때 만든 동전이 지금 우리가 만든 동전의 섬세함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만 정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한쪽에는 올빼미를 만들어냈죠. 지금 1유로를 보면 한쪽에는 1 쓰고 유로라고 써 있고 그 반대쪽에 보면 이 올빼미가 그대로 있습니다. 요건 모양을 그대로 따서 유로로 1유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유럽 문명이 결국 돈은 바로 화폐의 효시가 바로 아테네의 이 화폐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화폐가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경제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많은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환 수단이 필요했고 그래서 화폐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참주가 등장한 그 배경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참주가 아테네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참주 이후에 민주정이 다시 어떻게 부활해 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